전자회로와 반도체 기술을 볼 때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입니다. 자, 반도체라는 개념이 뭔지, 이 반도체는 전압을 이용해서 저항을 조정할 수 있는 물질이 반도체가 됩니다. 이 반도체의 도핑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전압으로 전도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저항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중요한 소자는 트랜지스터입니다. 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진공관이라고 하는 옛날에 썼던 소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를 일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집적회로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컴퓨터와 같은 복잡한 전자회로를 아주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영어로 세마이컨덕터라고 합니다. 컨덕터는 도체입니다. 전기를 흘릴 수 있는 물질을 도체라고 하죠. 세미는 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는데, 반도체라고 하면 오해하는 사람이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치킨 살 때도 보면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질이 있는데 반은 도체고 반은 도체가 아니다. 반대말은 부도체, 인슐레이터라고 하는데 반은 도체고 반은 부도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이런 물질은 있을 수가 없죠. 도체면서 부도체일 수가 없잖아요. 전류를 잘 흘리든가 못 흘리든가 하는 거지 반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 의미는 전압을 이용해서, 자, 이거 반도체는 실리콘 모래로 만듭니다. 모래로 만드는데 신기하게 전압을 걸어주면 도체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부도체죠. 왜냐? 모래로 만들기 때문에 모래가 전류를 흘릴 수 있어요. 전류 당연히 못 흘리죠. 전류 못 흘립니다. 근데 여기에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이 모래가 구리선처럼 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반도체. 자, 그래서 전압, 볼티지에 따라서 세마이컨덕터, 반도체는 컨덕터, 도체가 되기도 하고 인슐레이터, 부도체가 되기도 하는 물질입니다. 그럼 핵심은 뭡니까? 전압을 이용해 가지고 회로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항값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보통 전압을 올리면 저항이 떨어지고요. 전압을 낮추면 저항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전압을 높이면 저항이 떨어져서 도체가 되는 거고, 전압을 낮추면 저항이 올라가서 부도체가 됩니다. 이런 물질을 반도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 인류가 반도체 기술을 어떻게 발견했고,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개발했는지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분야를 공부할 때 역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굳이 왜 공부해야 될까요? 자,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자, 현재 기술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공부하는 것은 한 명이 공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좀 더 쉽게 공부하는 방법은 맥락을 짚는 거죠. 주로 이제 시간적으로 훑어가면 공학적인 기술의 발전 방향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그나마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할 이 트랜지스터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뻗어나갈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개발됐는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랜지스터는 의외인데요. 백열등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백열등은 내부에 공기를 보통 빼고 불활성 기체로 채우죠. 이런 거를 진공관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공기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진공관, 베큐엄 튜브라고 부르는데요. 이 백열등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기술의 원류가 됩니다. 신기하죠? 이거 언젠가 하면 1904년입니다. 1904년 플레밍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백열등을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이 백열등 속에 금속을 넣어서 전자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러면 백열등을 이용하게 되면 전자 흐름을 제어한다. 전자 흐름을 제어하면 계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열등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고,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느끼고 있듯이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는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백열등에서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1904년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레밍의 진공관 발명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하는 기계에 대한 발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공관을 통해서 발전되어 온 이 계산 기술이 꽃을 피우게 되는 최초의 장치는 ENIAC입니다. 이 ENIAC이라는 장치는 인류 최초의 범용 전자식 컴퓨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ENIAC을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 문제를 아주 손쉽게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장치가 컴퓨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계산할 때 썼으니까 컴퓨터, 전자계산기라고 이름을 붙였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옛날 계산은 다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 자연계가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도 미분 방정식을 꼭 배우는 건데, 근데 이 미분 방정식은 해석하게도 우리가 손쉽게 풀 수가 없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임의의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주 특별한 미분 방정식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를 이용하면 근사적이지만 모든 미분 방정식을 대부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인류 최초는 ENIAC이라는 컴퓨터입니다. 근데 ENIAC 컴퓨터 이전에도 여러 컴퓨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예전에 있는 컴퓨터는 이 진공관을 전부 다 이제 사용해서 계산한다기보다는 일부는 진공관을 썼는데 일부는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기계식 계산이 일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극복하고 진공관을 이용해서 완전하게 미분 방정식을 범용으로 풀 수 있는 장치는 ENIAC입니다. 이 ENIAC은 에커트하고 모클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주도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1943년하고 1946년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요. 진공관이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 40년 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길다면 길지만 인류 역사를 보자고요. 인류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만 반만 년인데 거기 보면 굉장히 짧은 순간입니다. 근데 좋은 기술이 있으면 여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찾아내고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런 창의적인 또 기반이 되어 있는 곳이 미국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NIAC 프로그램은 이 미분방식 푼다고 했는데 미분방식을 푼 이유는 이 전쟁에 쓰는 무기, 그러니까 탄두의 운동 방정식을 이제 추적하기 위해서 미분 방식을 빨리 풀려고 미국 쪽에서 이제 투자를 한 거고요. 우리 컴퓨터 역사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폰 노이만이죠. 이 폰 노이만은 당시에는 컴퓨터 기술은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계산하는 기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이 폰 노이만이 이 애니악 프로그램을 직접 방문을 해서 그걸 보고 전폭적인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폰 노이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 폰 노이만은 20세기의 천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 기술의 가치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컴퓨터 기술에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 중심에 그 폰 노이만이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은 뭐 자금만 지원한 게 아니고 컴퓨터 기술이 나갈 방향을 제안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에서는 메모리와 CPU가 핵심이다. 그래서 이 기술이 어떻게 발달을 해 나가야 되는지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그 책으로 인해서 요즘 나오는 컴퓨터 방식은 폰 노이만 방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폰 노이만 방식의 컴퓨터는 CPU와 메모리를 가진 컴퓨터입니다. 근데 애니악 시절에는 폰 노이만 방식이 채택된 건 아니고요. 사람이 일일이 전선을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전기를 넣으면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27톤입니다. 엄청나요, 무게 자체가. 그 다음에 진공관 개수는 17,468개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뭐 백열등이 17,000여 개가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즘 나오는 CPU에 들어가는 이 트랜지스터 개수, 그러니까 진공관 개수라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나오는 CPU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개수가 10억 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비하면 17,000개는 뭐 굉장히 미미한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엄청난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진공관을 서로 배치하려고 하면 납땜을 해야 되는데 납땜을 500만 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투자를 해서 이제 개발하게 됐는데, 요 중간에가 보면 1945년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한 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공식적으로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광복하게 되는 거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났더라도 이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투자를 해서 결국 전쟁 끝나고 얼마 뒤인 1946년에 범용 전자컴퓨터인 애니악을 완성을 하게. 자, 애니악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진공관으로 된 컴퓨터입니다.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되고요. 자, 이 애니악은 계산할 때 이 미분 방정식을 정말 빠르게 잘 풀었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컴퓨터에게 계산을 시키려고 하면 프로그래밍을 해야죠. 근데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이 타자기 앞에 놓고 타자를 치는 방식이 아니고 전선을 가지고 배선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이 다 끝난 다음에 전기를 넣으면 계산은 하는데 백일등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잘 망가지겠죠. 망가지다가 보면 계산이 잘 안 될 거잖아요. 자, 그럼 디버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에러를 찾아야 되는데 에러 찾기가 쉬울까요? 한번 보세요. 이 배선 다 확인해야 되니까 에러 찾기도 엄청나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진공관을 사용해서 컴퓨터를 개발할 때 고민스러운 점은 진공관입니다. 이 진공관. 진공관으로 인해서 기어를 이용해서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계산하던 방식을 벗어나서 전자를 활용한 계산에 다가설 수는 있었는데 이 진공관은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백열등을 보면 됩니다. 요즘은 백열등을 보기 힘들죠. 왜 힘들어요? 국제협약에 의해서 백열등은 생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에너지 효율도 좋지 않고 자원 낭비도 심하기 때문에 백열등은 우리 쓰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해서 이제 보기는 힘들어요. 옛날에는 값싸기 때문에 백열등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요 백열등 안에 금속판을 넣어서 전자 흐름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진공관입니다. 진공관. 백열등보다는 튼튼하게 생겼어요. 쉽게 안 깨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진공관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열이 너무 많이 나요. 백열등은 손으로 한번 잡아보면, 백열등이 없으면 형광등 한번 잡아보면 됩니다. 엄청나게 뜨거워요. 근데 백열등이나 형광등의 목표는 빛을 내는 거지 열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진공관은 목표가 전자 흐름을 제어하는 건데 열이 나면 엉뚱한 대로 에너지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열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은 떨어집니다. 파워 이피션시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열이 많이 나니까, 힛이 많이 나니까 라이프 타임이 이 백열등 혹은 진공관의 주기가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얼마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여기에 있는 진공관 유리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fragile, 그러니까 깨지기 쉽다는 뜻이잖아요. 깨지기 쉬워서, 자, 전자 형태로 전자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 혁신적인데 진공관을 쓰니까 문제다. 이 진공관을 쓰지 않고 계산할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는 게 여기 딱 들어맞습니다. 정말 좋은데, 전자계산기가 정말 좋은데 진공관은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진공관을 대체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찾은 해결책이 모래입니다. 샌드는 모래잖아요. 모래가 솔루션입니다. 정말 의외의 지점에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공관을 이용한 전자계산기, 계산 효율이 좋긴 하지만 진공관의 특성이 나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자계산기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 답을 찾았는데 이 답은 의외로 모래에 있었습니다. 모래. 이 모래를 이용해서 만든 물질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세마이컨덕터,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이 반도체는 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샌드의 주 구성품은, 구성 원소는 실리콘, 규소입니다. 규소는 지구상에 굉장히 풍부해요. 이 지표면에 두 번째로 풍부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기가 얼마나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래를 잘 정제하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웨이퍼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웨이퍼. 이 웨이퍼 위에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트랜지스터를 구성을 하게 돼요. 이 웨이퍼 자체는 모래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부도체, 인슐레이터가 됩니다. 자, 물론 이 웨이퍼는 요 자체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규소를 잘 정제를 해서 이런 규소 원기둥을 만듭니다. 요 규소 원기둥을 아주 얇게 잘라서 만든 게 웨이퍼가 됩니다. 반도체 자체는 실리콘으로 만듭니다. 여기는 원소 주기율표의 일부입니다. 실리콘이 여기에 있죠. 이 실리콘을 이용해서 잘 정제를 하면 웨이퍼를 만들게 되고 이 웨이퍼를 이용해서 트랜지스터를 만드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웨이퍼는 부도체입니다. 전기를 흘리지를 못해요. 근데 전기를 흘릴 수 있는 특성은 어떻게 부여하는가 하면 도핑을 이용해서 전기를 흘릴 수 있는 능력을 실리콘에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핑은 불순물을 넣는 단계를 도핑이라고 합니다. 뭐 올림픽 같은 걸 보면 도핑 테스트를 하죠. 그러니까 피 속에 불순물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불순물을 넣으면 이 실리콘은 반도체가 됩니다. 실리콘 자체는 부도체입니다. 모래니까 부도체라는 것은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불순물을 넣는데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고요. 이 실리콘에 있는 열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가 번호가 하나 적은 거, 번호가 하나 많은 거 이걸 넣습니다. 번호가 많은 거는 전자가 많은 거고요. 번호가 적은 거는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자가 없는 거죠. 마치 플러스가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네거티브라고 해서 n으로 표기를 하고요. 자, 플러스는 양이니까 파저티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실리콘보다 오른쪽에 있는 요 물질을 도핑해서 만들어진 반도체는 N타입 반도체라고 부르고요. 실리콘 기준으로 해서 왼쪽 편에 있어서 최외곽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태에 불순물을 넣어서 만든 반도체는 P타입 반도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실리콘 기준으로 해서 최외곽 전자가 하나 많다 적다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리콘 자체는 안정적입니다. 안정적, 결정 구조를 잘 이루고 있어서 전자의 여분이 없어서 전류를 잘 흘리지 못하는 부도체입니다. 근데 여기에 불순물을 넣어주게 되면 이 불순물로 인해서 전자가 생기는 겁니다. 혹은 플러스 특성을 가진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전자나 구멍은 전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압을 가해주면 기하급수적으로 전자나 구멍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부도체인 게 전기를 흘릴 수 있는 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타입과 P타입, 반도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반도체 기술이 전자공학 기술로 꽃피우게 되는 계기는 트랜지스터의 발명이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트랜스와 리지스터의 합성어입니다. 리지스터는 저항이라고 번역을 하겠고요. 트랜스는 변입니다. 그래서 변이 저항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또 쉽게 말하면 가변 저항입니다. 근데 통상적인 가변 저항은 저항 소자가 있으면 이 저항 소자의 나사를 돌려서 저항값을 바꿔줍니다. 하지만 트랜지스터는 전압을 가해서 저항값을 바꿔줍니다. 저항을 바꿔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한 거죠. 자, 이건 세 명이 발견했습니다. 존 바딘하고 월터 브래튼, 윌리엄 쇼클리 요 세 명이 발명을 해서 전자공학 시대를 열게 되는데요. 이때가 1948년 애니악이 나오고 2년 뒤가 되는 해가 1948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지스터 발명으로 인해서 전자공학 기술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기술이 처음 났을 때 아주 멋졌는가 하면 이게 최초의 트랜지스터입니다. 기념품으로 이제 만들어서 파는 건데 원래 이제 만든 트랜지스터는 잘 보관하고 있겠죠. 원래 만든 부서에서 잘 보관할 수 있을 거고 이게 워낙 기념비적인 발견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념품으로 팔아요. 뭐 근데 잘 모르면 이걸 돈 주고 살 필요가 있나 이렇게 느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고 보면 우리가 박수 치면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빼놓고 보면 굉장히 볼품없는 발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발전해 갈지 이걸 볼 수 있는 게 선각자, 선지자가 되겠죠. 근데 이걸 이용하게 되면 앞서 봤던 진공관 기술을 탈피해서 모래로 만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중요합니다. 진공관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발명이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트랜지스터가 굉장히 좋은 발명이기는 하지만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을 할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납땜입니다. 그러니까 소더링이라 하는데요. 이 소더링, 이 납땜을 사용하게 되면 대량으로 제품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납땜 해본 사람은 알지만 사람이 하는 경우에 실수하기 식상입니다. 기계가 한다 하더라도 납땜하려고 하면 인두에다가 납이 꼭 들어가야죠. 일일이 찍어줘야 됩니다. 애니악 할 때 500만 번 납땜을 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이 납땜을 쓰게 되면 대량 생산, 매스 프로덕션에 약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문제가 누가 봐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사람이 등장하겠죠. 납땜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기술은 IC라고 부릅니다. 집적 회로라고 하는데요. Integrated Circuit의 약자가 IC가 됩니다. 집적 회로를 이용하게 되면 납땜 없이 트랜지스터 회로를 한 번에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납땜을 사용하게 되면 납땜을 한 번에 100만 번씩 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시간과 노력이 걸리게 되고 그러면 이 회로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납땜을 이용해서는 10억 개 되는 트랜지스터를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효과적으로 해결한 기술이 IC 기술이 됩니다. IC 기술은 납땜을 쓰지 않고 우리가 요즘 말하는 반도체 공정, 그래서 패터닝을 통해서 알루미늄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 알루미늄을 그냥 밀어 넣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회로를 한 번에 구현을 하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IC 기술이 됩니다. 이 기술은 잭 킬비라고 하는 사람, 요 분인데요. 아주 나이가 들었을 때 찍은 거고 이 IC 기술을 발명한 해는 1958년이고 나이가 이제 35살 때입니다. 이때 IC 기술을 발명을 해서 자, 그 뒤에 올 컴퓨터 기술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기술이 생겨나는 큰 두 가지 발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트랜지스터의 발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IC 발명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추가하자면 CPU의 발명이 있어야 됩니다. CPU는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 그 CPU를 만들던 그 시절에 인텔은 벤처 기업이었습니다. 작은 벤처 기업이었는데 이 벤처 기업이 하나의 혁신적인 개념, 폰 노이만이 말했던 CPU 개념을 IC로 한 번에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 계기를 이 기술들이 만들어주게 됩니다. IC 기술도 맨 처음에 보면 볼품없습니다. 요게 잭 킬비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IC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면 원래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게 만드는데 얘를 보면 엄청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이 기술이 얼마만큼 발달할지는 이 기술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 건지 그 미래를 봐야 되는 거죠. 미래를 보려고 하면 과거를 봐야 됩니다. 납땜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기술을 쓴다고 하면 우리가 더 시간 투자한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반도체를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